주식에서도, 영어에서도, 명리에서도 비법 찾아 손말리, 스승을 찾고 그들이 해왔던 것의 성공 스토리를 전수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비법이라는 게 어디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비법이라는 게 없을까요? 저는 주식이든 영어든 명리든 어떤 분야이건 비법 혹은 지름길의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삶을 20년, 3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 코스를 돌아보며 가장 빠르고 쉽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남들 가는 길 말고 좀 더 빠르고 좋은 길 없나를 탐색했던 등산가라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그 한 사람이 20년, 30년을 오고 간 그 길은 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비법이나 지름길의 노하우는 정상으로 가는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세상에는 달인도 명장도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은 그들이 찾은 자신만의 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겠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비법과 노하우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을 뿐이죠. 사주팔자에서 혼자 사는 이유 혹은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뚜렷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경우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누가 속박하는 거 참기 어렵습니다. 예능, 예술가 기질이 농후합니다. 이때 관이 있으면 결혼했다가 이혼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관살이 없이 상관만 천간에 있는 경우도 남자와의 인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쳐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음양오행에 따라서 여성이 마지못해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해서 혼인을 할 수도 있죠. 상관 경관의 해로움을 이때 강하게 느끼겠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이혼한 게 흠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흠이라면 바로 자신의 팔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무관사주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지 않은 것처럼 남자와의 인연이 박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보여야 인연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셋째는 인성다자의 경우입니다. 인성은 편인이든 정인이든 관의 사랑을 잘 받아 챙길 수 있는 안테나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의 사랑이 전자파처럼 흐를 때도 그걸 잘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근데 인성이 너무 많으면 관을 설계한다 하여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 나는 사랑받아야 해, 사랑받겠 난 몰라 하며 상대방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편인의 경우 그 에너지를 빼는 정도가 심해서 연애 기간 중에 남자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비겁이 너무 강한 경우 그렇습니다. 비경과 겁재가 많다는 것은 주체성, 독립성, 자립성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고집도 장난 아니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모든 인생사인데 결혼과 관련해서는 비겁이 많은 팔자가 관을 맞이하기가 보통 힘이 든 게 아닐 겁니다. 관성은 비겁을 제어하고 어느 한 조직의 장으로서 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가정이 세워질 수는 있으나 비겁이 많은 여성이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잘 사는 커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성의 주장이 강하고 남자가 살림도 잘하고 다정하고 그런 경우들이죠. 무관자들, 관사론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비겁 다자들, 식상운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인성 다자들, 재성운에 혹은 비겁운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합도 봐야 하고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 정말 극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연애만 하든가 해야 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어떤 나이대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시간에 공을 들여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도 보는 게 좋고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색깔을 뿜어내는지도 보는 게 좋습니다. 결혼은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같이 할 친구 같은 상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을 보며 내가 어떤 기분과 기운으로 변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빛나지 않는 것은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나지 않은 채로 주변을 도는 것은 위성일 뿐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 천문도는 빛나는 별과 빛을 내지 않는 위성까지 섬세하게 그려놓은 하늘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이런 별들이, 여름에는 또 다른 별들이, 가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사시사철 하늘을 쳐다보던 학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별들의 길을 한자리에 그려놓은 종합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과학과 무슨 상관이더냐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과학은 전다른 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은 사유의 관념적인 방식으로, 과학은 계량적이고 수리적인 방식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한 학문임을 알게 된 거죠. 동양의 철학적 관념을 서양의 수리적 셈법으로 정량화하고 계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가능하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 석사 논문을 쓰면서 여러 소논문을 읽다가 발견한 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강연 자료에 따르면 음양 오행에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양 오행을 인체에 적용하고 있는 한의학에 음양 오행을 인간의 기륭화복에 적용하고 있는 명리학에 적용한다면 너무나도 주관적인 해석이 판치고 있는 명리학계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 보는 사람의 시각과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이 A 상담사와 B 상담사에게 듣는 어떤 부분이 매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증명되고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진리의 음양오행의 이치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맞고 저 때는 아닌 이혈령, 비혈령의 해석이 나오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명리의 해석이 신기와 점이 아니라 동양철학 사유방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리의 과학적 뿌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명리는 위성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별로서 그리고 학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명리학의 별빛을 위한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족을 볼 때도 삶은 여러 가지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행동 양식,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형화된 아웃라인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야가 좁고 생각이 얕을 때는
이런 패턴이 흘러가는 삶의 방식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고 크게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루 동안 정해진 틀 안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달 혹은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놀라울 정도로 반복된 삶에서 맴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강제로 타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해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변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봐야 할 때도 있죠. 개인의 삶에서 그것은 나의 운이 바뀌는 시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운이 있어서 시대적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때도 있어서 그때는 국운이 바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 내 주변인들의 운, 시대의 운. 이렇게 우리는 여러 패턴의 톱니바퀴들 중에 하나로 서로 맞물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패턴입니다. 유유상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비슷한 패턴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아구가 안 맞는 톱니바퀴는 갈등하겠죠. 시대에 맞지 않은 직업, 어떤 한 조직에 맞지 않은 나의 적성, 만나기만 하면 언짢아지는 지인이나 배우자, 이런 것들이 갈등과 상충의 상황입니다. 기름을 붓지 않아도 아구가 잘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모두 원하고 바랍니다. 그 와중에 나의 톱니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지, 내 삶의 패턴의 속도가 다른 톱니바퀴들의 속도에 맞춰 돌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궤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2013년 말쯤에 지인의 소개로 철학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명리를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상담하는 선생님이 부정 지나면 바로 좋아져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한참 전 일인데도 말이죠. 상황이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좋아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고 구정이 지나 2014년 갑오년이 되었고 상황은 그대로인 상태였지만 마음이 달라지고 기운이 생기고 긍정의 마인드도 올라와서 임진년, 계사년과는 확실히 다른 나의 태도와 시선과 마음가짐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상황은 그대로이고 나에게 유리하게 변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편해졌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정인운이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명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대학원 논문에 음양오행의 기운에 대해 서론에서 다룰 때 오행의 기운을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기운은 세상 돌아가는 수레바퀴의 5개 중요한 축이고 그 에너지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음양오행 이론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갑오년은 병화인 저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인성과 겁재가 한꺼번에 들어왔던 한 해였고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기운으로 임진년과 계사년을 보내다가 물기를 다 빼고 뽀송한 이불솜처럼 다시 탄생한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월운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운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임진년이 그랬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좋지 않으며 갑오월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저희 논문 주제가 명리학과 질병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음양오행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작용이고 미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생활 곳곳에서 혹은 만남에서 운에서 그런 작용의 결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하며 몇 년 동안 하루하루 그날의 일진에 따른 기분과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오행의 기운이 나와 잘 맞는지, 어떤 글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수년간 기록을 해봤죠. 그래서 어떤 날 조심해야 할지를 알고 나에게 긍정적인 좋은 날과 어떤 해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명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명리는 그리고 사주팔자는 계절학이며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분은 간사해서 조금만 바람이 살랑거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살이 조금만 따스해도 미소가 지어지고요.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이 6월 하지 전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6월 망종이라는 절기는 24절기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시간입니다. 그 망종을 전후로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좋은 시간들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도 기억했다가 그 시간들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잘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 자동차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느냐, 한파 속에서 눈밭위를 달리느냐, 꽃이 활짝 핀 꽃길을 달리느냐, 그것이 문제죠. 한난 조습의 기후와 사주팔자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있느냐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 해석의 핵심입니다. 겨울에 태어나 봄과 여름의 따스한 그리고 후덥지근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사막과 같은 곳에서 태어난 어떤 이가 서늘하고 시원한 시간으로 가면 좋은 것이죠. 계속해서 비가 오는지, 서리가 내릴 것인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조율한 날씨를 만날 것인지, 폭풍 같은 바람으로 심란할 것인지, 당신의 인생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청과 같은 것이 사주팔자 일기예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간 길이 늘 6월 초순, 왕정과 같이 순탄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빛 1호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60갑자 청간 10개 글자, 지지 12개 글자로 돌아가는 음양 오행의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병화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가면 초를 밝히죠. 성당 등 무언가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빌거나 할 때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혹은 환한 빛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행위입니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두운 것은 그리고 운기가 가득한 것은 그러한 기운을 끌고 옵니다. 쿵쾅쿵쾅 뛰어넘치는 기운이 아니더라도 고요하면서 밝은 상태에서 중용과 중화의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고 행복은 그런 균형이 일어났을 때 잠시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 철학적 분야에서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자평이라는 말은 바로 기울어지지 않은 균형의 상태를 말합니다. 활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이 또다시 빛을 얻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부족한 상태의 사주팔자들을 많이 봐온 저로서는 그런 명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드시 물리적, 심리적 빛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겠습니다. 밝은 사람과 어울리시고
고요하지만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고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우면 그런 영상, 음악, 장소, 시간대 등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안에 두는 물건도 낮은 채도이지만 밝은 색의 어떤 것으로 물품을 놔두거나 그림을 걸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으로 충만하길 기원하며 평화인 저의 빛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선을 넘고 나면 온전한 자유나 내가 원해왔던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을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첫 단계는 내가 그 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 라인이란 목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절함의 느낌은 어느 순간 세월 속에서 회색해버려 그냥 살지 뭐하러 바둥거리냐 하며 스스로를 안주시키고 정착이라는 유혹적인 말로 스스로를 틀에 넣어버리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의도 목적성도 그걸 달성해야 하는 당위성도 같이 흐려져 버리면서요. 그저 이런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삶의 형태로 모두들 마취제를 맞은 듯 수면제에 반쯤 취한 듯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다른 곳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운이 바뀌어서 확연히 마음과 몸에 변화가 오고 그 선을 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싹트기 시작한 걸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을 수 있을까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20대 때 대학원 합격이라는 너무나 뚜렷한 골라인이 보인 이후로 이렇게 선명한 꼬린 지점이 보이고 설정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대, 30대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번아웃이 너무 일찍 왔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래 쉬고 나니 또 에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운의 변화가 저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편입니다. 운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각성과 생각의 전환과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1시간씩 걸으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0분 걸었으면 이제 나머지 30분은 온전히 내 몸에 흡수되어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후반 30분을 내가 그만두고 러닝머신에서 내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이때까지 해온 노력과 잠재적인 방향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머지 후반부를 그만두고 놔버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그 후반부는 여태까지 해온 전반부 때문에 더 많은 결실과 열매와 온전한 삶의 자유를 얻는 여정일 텐데 그것을 스탑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선을 넘어야만 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 99도가 아니라 100도의 온도인 것처럼 삶에서도 임계점이 존재해서 언제 꽃이 활짝 필 것인가는 임계점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긴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부단한 생명의 치열함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거겠죠. 사람마다 그 넘어야 할 선과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이 임계점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그 결승 라인의 선을 뚫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이 끓는 100이라는 온도 직전에 95도, 96도,
99도의 부글부글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듯합니다. 100도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다 왔는데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10도부터 90도까지 살아온 나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10도를 올려서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가보고 싶은 그곳이 있으신지 먼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임계점과 골라인을 응원하겠습니다.